당신을 위해서야. 그 말이 처음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남자가 잠든 새벽 4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도 없이 옷 한 벌 챙기지 못한 채 낡은 슬리퍼 하나만 들고 사람을 가장 오래 가두는 감옥은 철창이 아니라 다정함이라 했습니다. 좋은 집이었습니다. 좋은 옷이었습니다. 좋은 밥상이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까지. 그런데 미선은 왜 새벽에 도망쳤을까요? 말투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간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답지 못하게 행동하셨네요. 그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고함보다 훨씬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슴 한쪽이 뜨거워질 겁니다. 혹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끼는 건지, 나를 관리하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그 응원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닿게 해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처음으로 받아본 온기. 경기도 고양시 낡은 빌라 3층 22제곱미터짜리 방에 가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선은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째 같은 천장이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사흘 뒤로 다가온 아침이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냉장고 안에는 된장찌개 국물 한 통과 반찬 2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허리 보호대를 천천히 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서서 일한 허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씩 달래줘야 겨우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미선은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기대도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습관이 미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수중운동 강습이 시작됩니다. 미선이 이 수업을 빠지지 않은 것이 4년째였습니다. 물속에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망가진 허리가 잠시 짐을 내려놓았고 옆에서 첨벙대는 사람들의 소리가 혼자라는 감각을 잠깐이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4년 동안 미선이 이 수업에 나온 이유는 딱 그 2가지였습니다. 오늘따라 강습이 끝나고 탈의실 쪽으로 향하는 복도가 유독 미끄러웠습니다. 미선이 젖은 타일 바닥에서 슬리퍼 한 짝이 밀리며 중심을 잃은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짧은 소리와 함께 몸이 기울었는데 누군가의 손이 먼저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선이 눈을 들었습니다. 65은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미선을 붙잡은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도연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센터에 등록한 신규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서두르지 않았고 미선의 안색을 한번 살피는 눈빛이 조용하고 진중했습니다. 그는 미선이 완전히 중심을 잡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선이 팔을 거두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바닥이 많이 미끄럽네요. 천천히 걸으세요. 박도연이 짧게 말하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더 붙잡지도 더 걱정하지도 않는 그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미선에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연은 강습이 끝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미선의 옆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습 내내 미선이 물살을 거스르는 동작에서 잠깐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채고 끝나고 나서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도연이 강습 후 미선에게 다가오며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지난주에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어떠세요? 미선은 받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을 했던가. 강습 중에 잠깐 지나가며 한 얘기였는데 박도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기억력은 좋아요. 박도연이 보온병 뚜껑을 열어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오래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수중운동 동료 오명자가 그 광경을 멀찍이서 보고 있다가 미선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명자는 미선의 팔을 살짝 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 온 날부터 너무 딱 달라붙는 것 같던데. 미선은 손에 든 보리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 씨, 좀 오버해요. 차 한 잔 건네준 거잖아요. 차 한 잔이 아니라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요. 뭔가 너무 계획적인 느낌 있잖아요. 65 노인이 무슨 계획이에요? 미선은 웃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명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미선을 먼저 기억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지난주 허리 이야기를 기억해줬다는 사실 하나가 그날 미선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3주가 지나던 날 박도연이 운동 후 근처 설렁탕집을 제안했습니다. 마침 저도 밥을 먹어야 해서요.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설렁탕집 안은 뚝배기 끓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가득했습니다. 박도연은 미선의 국물 그릇이 비기 전에 국자를 건넸고 미선이 말을 꺼내면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미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미선은 그 자리에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수도꼭지가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도연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2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암이었습니다. 미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더 힘든 건 그 이후더라고요. 혼자 아침을 맞는 게. 그 말이 미선의 가슴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혼자 아침을 맞는 것. 미선도 4년째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요. 미선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어요. 4년 됐네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쉽지 않았죠. 그냥 버텼어요. 버티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선이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딸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오늘 밥 같이 먹은 사람이 생겼다. 전화기 너머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누구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나이는요? 왜 이리 막 물어봐? 엄마,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선은 손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잘 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굴 어딘가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것이 조금 켜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라고. 65이야. 나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한 달도 안 됐으면서. 수아야. 엄마가 사람 보는 눈도 없겠어. 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엄마. 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걱정이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오늘 그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이 자꾸 생각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박도연과 미선은 운동이 끝나면 천천히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시장을 함께 돌았습니다. 박도연은 항상 미선 쪽에서 먼저 무언가를 받도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먼저 들었고 자리에 앉을 때는 미선이 먼저 앉도록 비켜섰으며 시장에서 미선이 잠깐 눈길을 준 것이 있으면 다음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좋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기억해요. 제가 기억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박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선도 웃었습니다. 평생 먼저 챙겨주기만 했던 미선에게 그 작은 순서들이 낯설고도 기분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산책길에서 박도연이 걸음을 늦추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아침을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자꾸 해요. 미선은 박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백도 청혼도 아닌 그 말은 오래 혼자인 사람이 조심스럽게 내놓는 솔직한 마음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그 쉼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미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그 누구도요. 미선의 가슴 안에서 4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그 말 한마디에 소리 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미선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이 이사를 결심한 것은 그 산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딸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빌라 방에서 살림살이를 비닐봉투에 담으면서 마지막으로 손에 쥔 것은 낡은 앞치마와 고무장갑이었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4년을 버텨온 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챕터 2 다정함이 통제가 되기까지. 박도연의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후, 박도연의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었습니다. 방이 3칸이고 거실과 주방이 널찍하게 나뉜 곳이었습니다. 미선이 평생 살아온 공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돈된 가구, 향기 나는 디퓨저, 주방 조리도구까지 세트로 맞춰진 그 공간에서 미선은 처음 며칠 동안 자신이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미선에게 박도연이 방문을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미선 씨 방이에요. 이제 사모님 방입니다. 사모님. 미선은 그 호칭을 입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평생 아줌마, 이모, 언니로 불려온 미선에게 그 호칭은 낯설었고 그 낯설미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박도연의 배려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온 코트가 방 위에 놓여 있던 날 미선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미선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한번 입어봐요. 박도연이 코트를 들어 미선의 어깨에 올려주었습니다. 미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값비싼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얼굴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자신에게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 없는 미선이었습니다. 헤어숍도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으로요. 헤어숍을요. 미선 씨 머리 한 번도 제대로 손본 적 없잖아요. 좋은데 가봐요. 미선은 그 말에 괜히 눈이 뜨거워져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미선을 위해 무언가를 예약했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건드릴 줄 몰랐습니다. 변화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미선이 수아에게 전화 이야기를 꺼내다가 박도연이 밥상을 물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그 표현은 좀 거칠게 들려요.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 보여요. 미선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제가 말을 거칠게 했나요? 거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모님이니까 품격 있게 말하면 더 좋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없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전화 통화 중에도 박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투는 좀 고쳐야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도 좀 단정하게 입어요. 미선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 번씩 검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표현이 거친 건 아닐까? 원래 수다스럽고 큰 소리로 웃던 미선이었는데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의 크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도연이 미선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평생 입어온 면 티셔츠와 편한 바지들이 한쪽에 밀려 있는 것을 본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집에서도 안 입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게 편해서요. 편한 거랑 품격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미선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야기하지 않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주방에 나와 보니 어젯밤 옷장에 있던 면 티셔츠들이 현관 앞 분리수거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봉투 입구를 벌려 안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티셔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아가 10몇 살인가 되던 생일에 용돈을 모아서 사준 티셔츠였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꺼내려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꺼내면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묶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그 즈음부터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이전 동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려 하면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리면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전이 왜요? 미선 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다시 그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미선은 반박하려다 박도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그 표정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부터 미선은 그 주제를 꺼내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짧게 답하고 끊었습니다. 모임 자리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멀어졌습니다. 수아에게서 전화가 온 날 박도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통화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말도 짧아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아 씨가 무슨 말 했어요? 별말 없었어요. 잘 지내냐고요. 뭐라고 답했어요? 잘 지낸다고요. 미선은 그 짧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이 미선의 핸드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통장 좀 정리해 줄게요. 관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같이 사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비밀번호 알려줘요. 미선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도연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미선은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통장에 손 뗀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미선은 자신의 통장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요. 오명자에게서 오랜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 씨 어디 갔냐고, 보고 싶다고, 운동 나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문자를 열어두고 한참 동안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했습니다. 박도연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하면 예전 생활로 끌려간다고. 미선은 결국 세 글자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 미선은 오히려 더 허전해졌습니다. 명자가 뭐라고 답장을 보내왔지만 미선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도현과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미선이 크게 웃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원래 미선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우스운 것이 있어도 배를 잡고 웃었고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도 같이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선은 텔레비전 속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오랫동안 웃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좁은 것 같을까? 미선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직 찾지 못한 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챕터 3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동거 6달째에 접어든 어느 봄날, 수아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카톡 확인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밥을 먹다가도 잠을 청하려다가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아가 아픈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쌓이던 어느 저녁 미선이 박도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한테 연락이 안 돼요.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박도연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가 먼저 연락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굳이 쫓아가면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열흘이 넘었는데 미선 씨, 자식도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는 그 차분함이 미선을 그 자리에 주저앉혔습니다. 미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들어 수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박도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미선은 이불 속에서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엄마다. 잘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박도연이 오전에 병원 예약이 있다며 외출한 날 미선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크로스백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미선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허락 없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데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미선은 딸을 보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수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수아의 집 거실 소파에 앉은 미선은 딸이 끓여온 따뜻한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아는 엄마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어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쫓기는 것처럼 짧게 끊잖아요. 예전에 엄마는 전화하면 30분은 기본이었는데. 미선은 보리차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빠서 그랬어. 바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수아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 진짜요. 진짜야.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더 묻지 않았고 미선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미선은 수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외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이것들 봐. 미선이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박도연의 집에서는 한참을 잊고 지냈던 그 웃음이 수아의 좁은 거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제잘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선은 수아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비웠습니다. 박도연의 집에서 먹는 깔끔하게 차려진 밥상보다 이 찌개 한 그릇이 훨씬 더 밥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선이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박도연이었습니다. 미선은 받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나왔어요. 어디요? 미선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바람 쐬러요. 혹시 수아 씨 집이에요? 미선의 손이 굳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 순간 미선의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낯선 물건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요? 박도연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 왜요? 아니야. 나 가봐야겠다. 미선이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수아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걱정 마. 미선은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등 뒤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불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진 채였습니다. 미선은 신발을 벗으며 먼저 말을 꺼내려다가 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답지 못하게 행동하셨네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고함보다 훨씬 깊고 서늘하게 미선의 안쪽을 건드렸습니다. 미선은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간 게 잘못이에요. 미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잘못이라고 했어요. 박도연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이에서 신뢰는 그런 작은 것에서 깨지는 거예요. 미선은 반박할 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박도연의 말이 너무 매끄러워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짚기가 어려웠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도 같고, 그런데 미리 말했으면 못 가게 했을 것 같고, 머릿속이 엉켜드는 동안 미선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언제부터 딸을 만나러 가는 것에 허락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시작을 명확하게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너무 천천히, 너무 부드럽게 쌓여서 미선은 그것이 변화라는 사실조차 한동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이 커피를 내려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어요.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웠습니다.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선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따뜻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다정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인지 그 질문이 미선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언어가 되었습니다. 미선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환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선이 핸드폰 설정을 들여다보다가 낯선 앱 아이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눌러보니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미선이 있는 위치가 파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쥔 채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미선은 그 앱을 바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면 박도연이 알게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집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미선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봄볕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 환함이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챕터 4 낡은 슬리퍼 하나만 들고 위치 추적 앱을 발견한 다음 날 새벽 박도연의 숨소리가 깊어진 것을 확인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미선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둠 속에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들고 나갈 것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비상금을 넣어둔 파우치, 핸드폰, 낡은 슬리퍼, 옷까지 하나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두고 나왔습니다. 뭔가를 더 챙기다가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리는 순간 작은 소리가 날 것 같아서 미선은 숨을 참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와서야 미선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고 날카로웠습니다. 슬리퍼 아래로 찬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박도연의 집 불빛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이 시간에 딸을 깨우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버스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수아의 동네를 찾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첫 차는 5시 10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릴까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깨어나는 시간은 보통 6시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떨리는 것이 추위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수아의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인터폰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가방도 없이 파우치 하나만 손에 쥔 엄마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아가 엄마를 재빠르게 부축했습니다. 엄마, 엄마. 미선은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딸의 팔 안에서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오랫동안 꽉 눌러왔던 것이 터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수아가 엄마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끓이러 주방으로 가면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올지 몰라서 문 앞에 항상 슬리퍼 갖다 놨어요. 미선은 현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벗어놓은 낡은 슬리퍼 옆에 새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슬리퍼 한 켤레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무게가 미선의 가슴 한쪽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아의 남편 재원이 안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상황을 눈으로 훑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장모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불을 챙겨 미선에게 건네고 아이들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 조용한 움직임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미선은 수아의 좁은 소파에 앉아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박도연의 집 소파보다 훨씬 좁고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좁음이 그 넓은 거실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합시다. 문자의 어조는 여전히 점잖았습니다. 그 점잖음이 미선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미선은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재원이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소리, 수아가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여닫는 소리, 아이들이 할머니 앞에서 덜 소란스럽게 굴려고 참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씩 미선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남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살아온 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누군가의 짐이 된 것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미선은 수아의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에 국이라도 끓여놓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누군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 씨.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명자였습니다. 민트색 집업 점퍼에 베이지 바지 차림의 오명자가 카트를 밀다 말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디 갔어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오명자가 미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선은 그 손의 온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반겨주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낯설고도 그리워서 미선은 한동안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수중운동도 안 나오고 연락도 없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오명자가 미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왜 이러고 서 있어요? 잠깐 앉아요. 오명자가 미선을 마트 입구 옆 긴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명자는 미선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씨, 네, 나 그 집에서 나왔어요. 오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미선의 가슴 한가운데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잘했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아도 재원도 그 누구도 다들 어쩌면 좋냐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명자만 잘했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왜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 미선이 물었습니다. 눈빛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계산이 보였어요. 오명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 따뜻한 게 들어오면 일단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미선은 마트 입구 유리문 너머로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분 남짓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명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줘요. 지운 거 다시 저장할게요. 오명자가 미선의 핸드폰의 번호를 직접 눌러 저장했습니다. 저장 이름을 명자 언니라고 써넣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요.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오명자가 미선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열어 방금 저장된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 언니. 그 이름 두 글자가 화면 위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수아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오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주 가는 실 하나였지만 그것이 지금 미선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챕터 5나다운 삶이 필요합니다. 오명자를 다시 만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미선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수아의 집 거실 소파에서 맞는 8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자 씨, 오늘 시간 돼요. 근처 공원에서 잠깐 걸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당연하죠. 11시 어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아가 아이들 등교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나가요? 응. 명자 씨 만나러. 잘 됐다. 다녀와요. 수아가 아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신발을 신으면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는 감각 없이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의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오랫동안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원은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오명자가 먼저 나와 벤치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요. 여기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명자가 귤 한 쪽을 까서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먹어요. 달아요. 미선은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명자 씨. 네. 나 이야기 좀 해도 돼요. 오명자가 귤을 까던 손을 멈추고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라고 나온 거잖아요. 미선은 숨을 한번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볍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고 나자 지난 6달의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버려진 날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게 된 과정, 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온 날 밤에 일 가리고 핸드폰에서 발견한 위치 추적 앱. 미선은 말하면서 자신이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한 번도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아에게도 재원에게도 혼자 안고 버텨왔습니다. 오명자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겨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귤을 까는 손도 멈춘 채로 끝까지 들었습니다. 미선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야 오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네. 나도 그런 사람이랑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선이 오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첫 번째 남자가 그랬어요. 처음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죠. 뭐든 챙겨주고, 뭐든 기억해주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옷을 고르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간섭을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오명자가 귤 껍질을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다 당신을 위해서. 그 말 한마디로 뭐든 다 덮이거든요. 반박을 못하게 만들어요. 미선은 귤 껍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요? 미선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명자가 미선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으며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워낙 천천히 너무 부드럽게 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확 바뀌었으면 미선 씨가 진작 알아챘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했으니까 모른 거예요. 미선 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미선의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몰랐지? 왜 그렇게 오래 참았지? 내가 어리석은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다른 방향의 대답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미선은 귤 껍질을 만지작거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미선은 박도연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수중운동이 끝나고 오명자와 함께 목청껏 웃던 자신, 수아에게 전화해서 30분씩 수다를 떨던 자신, 된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자신, 그 기억들이 박도연의 집에서 보낸 6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기억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공원을 다 돌고 나서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명자 씨, 나 작은 방 하나 구해서 나가볼까 해요. 오명자가 걸음을 늦추며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 집에서요. 응. 딸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요. 올해는 못 있겠더라고요. 잘 생각했어요. 미선 씨한테 자기 자리가 있어야죠. 오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비상금이 좀 있어요. 그걸로 시작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이 고시원 하나 운영해요.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생겼다고 했는데, 고양시 덕양구 쪽이에요. 관리비 포함 월 35만 원이라고. 미선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고시원이요. 좁긴 해요. 그런데 일단 미선 씨 자리가 생기는 게 먼저잖아요. 완벽한 곳 기다리다가는 언제까지고 기다려야 해요. 미선은 오명자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여러 번 맴돌았습니다. 평생 좁고 낡은 곳에서 살아왔으면서 고시원이라는 말 앞에서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춤함이 무엇 때문인지 미선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네, 엄마. 엄마 작은 방 하나 알아볼게. 나가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수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면 도와줄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붙잡지 않겠다는 것, 엄마의 결정을 믿겠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다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 미선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아의 집 작은 방에서 미선은 핸드폰으로 원룸과 고시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을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화면 속에 낡고 좁은 방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선은 그 방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집으로 짐을 옮기던 날도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의 공간에 초대받는 설렘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미선은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많이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점잖았습니다. 미선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흔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을 같이 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하고 낮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 심장이 흔들린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그 흔들림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미선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말했던 것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미선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이 박도연이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외로움 때문인지 그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수아의 방에서 찾은 낡은 볼펜으로 주머니 속 영수증 뒷면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편한 삶이 아니라 나다운 삶이 필요하다. 미선은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낡은 볼펜으로 쓴 그 문장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미선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파우치 안에 넣었습니다. 챕터 6 흔들리는 자리에서 미선이 일기를 쓴 지 닷새 후 수아의 집 현관 초인종이 울린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출근하고 없었고 재원도 아이들도 모두 나간 뒤였습니다. 미선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셔츠 차림으로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선과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도연은 수아의 동 호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인터폰 화면과 현관문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박도연이 현관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단팥빵이었습니다. 미선이 언젠가 한번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샀어요. 미선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소를 어떻게 알았어요? 박도연이 잠깐 말을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아 씨 이름으로 찾았어요. 미선 씨가 걱정돼서요. 미선은 그 대답을 들으며 등 뒤로 차가운 것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주소를 찾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잘못했어요. 통제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방법을 잘못 썼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 말들은 미선이 여러 번 듣고 싶었던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미선은 현관문 손잡이를 쥔 채로 박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오전에 잠깐 서류를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거실에서 현관 쪽 목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박도연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쉬고 계셔서요. 박도연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도연이 봉투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수아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아가 물을 따라 엄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오래됐는데 못했어요. 미선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의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허리가 망가지도록 일하는 거 다 봤어요. 나랑 동생 먹이려고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잖아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처음 가셨을 때 불안했어도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편하게 사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들리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미안해요. 미선은 딸의 말을 들으면서 식탁 위 물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작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엄마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수아가 엄마의 팔 안에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재원이 퇴근하고 들어와 밥을 먹은 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조심스럽게 미선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선이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다음 달부터 일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리고 저희 대출 상환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재원이 말을 고르며 이었습니다. 나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말해줘서. 재원이 방으로 들어간 뒤 미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이 먼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 수아 부부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비좁아진 공간, 빠듯해진 살림, 그 위에 얹힌 장모의 짐. 평생 남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살아온 미선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미선의 머릿속에 박도연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방, 따뜻한 난방, 식탁 위에 항상 놓여있던 과일.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몸이 좁고
살림이 빠듯한 현실 앞에서 그 기억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가지 삶이 번갈아 그려졌습니다. 넓고 편안하지만 숨이 막히는 삶. 좁고 불편하지만 나다운 삶. 그 사이에서 미선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이틀 후 오전 오명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 씨,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봤어요. 고시원 방이 이번 주 안에 비워진대요. 보증금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관리비 포함 월 35만 원이에요. 한번 보러 갈래요. 미선은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그 단어가 또 한 번 마음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아야, 엄마 고시원 알아보고 있어. 수아가 밥상을 물리다 말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이요. 엄마, 거긴 너무 열악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평생 그보다 못한 데서도 살았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더 좋은 데 알아봐요. 미선이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편하게 쉬지 못해. 내가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재원이 야근하고 들어오는 소리 다 들려. 그게 다 엄마 마음에 걸려. 거기 있어도 쉬지 못하는 거야. 수아는 반박을 포기했습니다. 눈가만 붉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선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답장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자신의 남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처음 살림을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냄비 하나, 이불 하나, 그리고 둘이서 나누던 웃음. 그 방은 좁고 추웠지만 그 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고시원 방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그 안에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곳. 미선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오명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명자 씨, 보러 갈게요. 챕터 7의 말을 되찾겠습니다. 고시원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아침, 오명자가 먼저 수아의 아파트 앞으로 왔습니다. 민트색 집업 점퍼에 베이지 바지 차림으로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현관문을 열자 오명자가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가는 길에 마셔요. 오늘 날씨 좋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덕양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오명자가 고시원 관리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운영하는 곳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보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고시원 건물은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관리인 할머니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연락받았어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네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좁았지만 바닥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방은 3층 끝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싱글 침대와 책상이 들어가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그 방 안에 들어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은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낮음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온 곳이라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명자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창문도 있고 환기도 되네요.
욕실도 깨끗하고 미선이 관리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에는 되죠. 언제가 편하세요? 미선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주말 어떠세요? 괜찮아요. 미선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의 집으로 짐을 옮기던 날, 그것은 누군가의 공간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선이 직접 물어보고 직접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두 사람은 근처 감자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뚝배기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왔습니다. 오명자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진짜 맛있어요. 내가 아는 데 중에 여기가 제일이에요. 미선도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큰하고 진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좋았습니다. 미선이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네. 박도연 씨한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요. 오명자가 숟가락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혼자요. 네. 오명자가 미선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내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선은 오명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선은 밥을 먹고 나서 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이 먼저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틀 후 오전 11시 제가 아는 카페로 올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요. 나오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한 베이지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고른 옷이었습니다. 누가 입으라고 해서도 누가 어울린다고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는 동네 중심가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명자는 길 건너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박도연이 정확히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네이비 셔츠에 짙은 회색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미선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 있었어요. 네. 박도연이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미선은 대답 대신 자신이 며칠 동안 정리해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그 집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평생 입어온 옷들이 어느 날 분리수거함에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 수아가 어렸을 때 생일 선물로 사준 티셔츠도 있었어요. 박도연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명자 씨한테도 잘 지낸다는 세 글자만 보내고 끊었어요. 그건 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온 날 사모님답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딸을 만나러 가는 것에 허락이 필요하다는 감각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생겨 있었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박도연의 얼굴빛을 조금씩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위치 추적 앱을 발견했어요. 박도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선 씨, 그건 오해가 있어요. 옷은 더 좋은 걸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 친구들 문제는 미선 씨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위치 공유는 미선 씨가 혼자 다닐 때 걱정이 되어서
박도연의 해명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각각의 말만 떼어놓으면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들으면서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박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박도연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수십 번 검열을 했어요. 원래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랑 웃고 떠드는 게 삶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의 크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박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말을 되찾고 싶어요. 미선이 말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이 커피잔에서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진심이에요. 미선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선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의 진심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미선이 박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 나를 잘 대해주기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제가 저를 잘 대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평범한 오전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버스가 지나가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미선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저 거리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도연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미선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 쪽으로 걸어가는 미선의 등 뒤로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미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봄볕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길 건너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오명자가 보였습니다. 오명자가 미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숍 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미선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오후의 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명자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배고프죠? 배고프네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거리 위에서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챕터 8 봄볕 아래 나답게 박도현과의 만남으로부터 열흘 후 이삿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수아가 전날 밤 작은 이민 가방에 엄마의 옷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미선은 수아가 개어 넣는 것을 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할게. 수아가 손을 비켰습니다. 미선이 직접 옷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연한 베이지 가디건, 흰 라운드넥 티셔츠 2장, 카키 면바지, 모두 자신이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을 넣으면서 손이 편했습니다. 오명자가 아침 일찍 선물이라며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초록색 잎이 2개 돋은 자그마한 화분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거? 미선이 화분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스킨답서스요. 키우기 쉬워요. 물 자주 안 줘도 되고
빛이 적어도 잘 살아요. 고시원 창가에 놓으면 딱이에요. 나 같은 식물이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명자도 웃었습니다. 수아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덕양구 고시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관리인 할머니가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1층으로 오고요. 미선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초록 잎이 햇볕을 받았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명자가 문 앞에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방 안을 들여다보며 침대와 책상을 눈으로 재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좁다. 나 평생 이것보다 좁은 데서도 살았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수아야. 미선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아도 내 거야. 그게 달라.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세 사람은 근처 순대국밥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명자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도 맛있네. 내가 덕양구 맛집을 다 꿰게 생겼어. 미선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웃었습니다. 수아가 엄마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미선은 고시원 복도 공용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옆방 문이 열리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도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라면이에요. 아주머니가 미선의 냄비를 보며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저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오늘이요. 3층이에요. 아, 옆방이네. 나는 304호예요. 저는 305호예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영이에요. 김미선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라면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스프를 넣으면서 영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왔냐?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됐냐? 이 근처 시장은 어디가 좋냐? 5분도 채 안 되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미선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수다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오명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 씨, 동네 복지관에서 주방 보조 구한대요. 일주일에 3번이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듬기 작업 위주로 배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어요. 미선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허리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일이 싫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 제안을 받는 순간 새삼 깨달았습니다. 20년 넘게 주방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칼질 소리, 국물 끓는 소리, 그 냄새들이 미선에게는 숨처럼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가볼게요. 미선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복지관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50대 후반의 여성 둘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박순옥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이정분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아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미선의 손놀림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주방일 오래 했어요. 어쩐지 손이 다르더라. 정분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디서 일하셨어요? 식당 주방이요. 20년 넘게요. 20년이요. 허리는요? 망가졌죠.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방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점심 당번이 끝날 때쯤 세 사람은 국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말이 잘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열이 없었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가볍고 편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수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외손녀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관리인 할머니한테 혼났습니다. 미선이 아이들을 방 안에 들이고 과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방이 좁아서 다 들어오면 발 디딜 데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방을 둘러보며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잎이 났네요. 3장이나 됐어. 미선이 화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복지관은 어때요? 좋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재밌어. 순옥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나 웃긴지. 미선이 복지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국을 너무 짜게 끓여서 다 같이 소금 탓을 했다는 것, 정분이 앞치마를 뒤집어 입고 1시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짓이 커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수아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수아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랜만이에요. 미선은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도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2마디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지관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문에 입김이 서렸습니다. 미선은 손가락으로 창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가 지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에서 나란히 앉아 창문에 입김을 불며 누가 더 크게 서리를 만드나 내기하던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졌습니다. 패가 작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미선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혼자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다른 감정이라는 것을,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오명자와 수중운동을 다시 시작한 것은 겨울이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미선이 물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던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미선은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하루를 넘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미선은 달랐습니다. 선택하는 중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서며 미선은 수면 위에 천천히 누웠습니다. 물이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오명자가 첨벙대며 소리쳤습니다. 미선 씨, 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에요? 행복하거든요. 미선이 수면 위에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오명자가 웃으며 물을 튀겼습니다. 미선도 물을 튀겼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수영장 안에 가득 찼습니다. 봄이 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뜨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분의 초록잎 너머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화단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흰 라운드넥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고른 것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 가디건을 그 위에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었습니다. 고쳐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가방을 챙기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명자의 번호, 수아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침마다 이렇게 조용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미선은 잊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볕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개나리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미선은 복지관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봄볕 아래 걸어가는 김미선의 발걸음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저희 이야기는 채널에 오신 것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홀로 남겨진 한 여성이 뒤늦게 찾아온 다정함에 마음을 열었지만 그 다정함이 사실은 통제와 억압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낡은 슬리퍼 하나만 신고 당당히 걸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대해주면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하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의 말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쉼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선 씨가 그 넓고 편안한 집을 떠나 2평짜리 고시원 방에 짐을 풀면서 처음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나를 지워가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혹시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괜찮습니다.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예순이 넘어 새 출발을 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은 편안함을 버리고 나다움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응원입니다. 그 응원이 쌓여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여행은 아직 아름다운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2막을 인생 여행이 응원합니다.